차를 사려고 하는데 기본 할인만 1,400만원이나 해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 브랜드가 제네시스급 주력 모델들을 이 정도로 할인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국산차를 사려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오늘 소개하는 차 중에 5 시리즈도 있거든요. 최대 1,0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520i 같은 경우는 810만원 정도가 할인되는데 딱 신형 그랜저랑 겹치는 가격입니다. BMW뿐만 아니라 아우디, 심지어 벤츠까지 폭탄 할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독삼사가 프로모션으로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1,400만원씩이나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건 국산차를 사는 차주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수입차를 무려 1,400만원이나 깎아준다는 기사입니다. 그것도 수입차를요?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꽤 많죠. 안 팔리는 차종이나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주요 차종들만 보면요, 벤츠는 EQS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최대 943만원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벤츠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E클래스 같은 주요 차종들은 많아봐야 200만원 정도를 할인해주는데 이건 평소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BMW랑 아우디는 다릅니다. 일단 BMW부터 보면 5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520i는 810만원을 깎아줘서 5,950만원에 살 수 있고, 530i는 무려 990만원을 할인해줘서 6,6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쯤에 530i 견적을 받았었거든요. 이때는 차가 워낙 잘 팔리고 대기도 좀 많을 때라 800만원 정도가 최대였는데 1,000만원 가까이 깎아준다는 거면 확실히 할인이 커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X5는 1,100만원을 할인해주고 X3랑 X4도 200에서 400만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BMW의 거의 모든 주력 차종들이 폭탄 할인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 모델인 L6를 트림별로 800만원에서 많게는 1,05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고요. 전기차인 이트론 5 쿼트로는 무려 1,400만원이 할인됩니다. 1억 원이 넘어가던 차를 9,7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가격이 비싼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1,400만원이나 할인해준다는 건 큰 할인인 건 맞잖아요. 이쯤 되면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와, 수입차가 이 정도면 국산차도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이런 거죠. 국산차는 아주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금리 할부 상품만 내놓고 있지 현금 얼마를 깎아준다 이런 내용이 할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수입차 브랜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독일 3사가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금리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고금리라는 건 수입차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수입차는 폭탄 할인을 하고 국산차는 할인을 안 해주냐 이거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비교적 수입차가 가격이 비싸고 할부나 리스 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BMW 파이낸셜 실적을 나타낸 건데 영업 수익보다도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BMW가 영업이익이 24% 늘어날 동안 도이치는 46%가 올랐고 폭스바겐은 무려 80% 넘게 늘었습니다. 수입차가 그만큼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최근까지 그게 영업이익으로도 드러났다는 건데, 이 소리는 결국 금리 영향도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더 많다는 소리죠. 금리가 오르면 예비 차주들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취소하고 국산차로 넘어가든지 중고차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더 타든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금리가 뭐길래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여기서 금리가 뭐냐면 대부 자금 시장의 가격,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가격을 말하는 거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결국 돈을 빌리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최근에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현대차 할부 구매 금리 수율을 보면 4개월까지만 해도 2.7%였던 게 8월엔 4%로 뛰더니 11월에는 무려 5.9%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현금 구매 비율 20%, 대출 기간은 3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금리 상태가 나옵니다. 카드사별로 가장 낮은 금리가 6.7%고 제일 높은 건 10.5%에 달합니다. 만약에 할부 금액이 3천만원이면 이자로만 300만원 넘게 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자동차 산업 주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할부 금리가 올랐다 해도 이자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몇 개월 이상 기다린 차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3자들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카푸어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래서 카푸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반응도 보이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카푸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관련 영상에서 자료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단순히 카푸어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자동차 구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당장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높아진 금리만큼 이자를 더 내게 생긴 거고, 고정 지출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소리가 되죠. 실제로 이걸 보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에 따른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그런데 반대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예금이자도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금이자가 늘어난다는 건 돈을 통장에 많이 저축할수록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5대 은행 예금 잔액을 보면 작년 말에 655조 원 규모였던 게 올해 11월 28일 기준으로 820조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은행 기준으로 봐도 지난 2019년 이래로 올해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올해 통계는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잡힌 건데도 작년보다 많습니다. 이래서 정기 예금을 드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기 예금 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930조 원을 넘었죠. 반대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입주금 예금 잔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대출 이자 때문에 못 산다, 차는 할부로 사야 할 수밖에 없다 난리인데 은행에 돈은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출만큼 예금도 많은 사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금 규모가 187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이 중에 가계가 787조, 기업이랑 정부가 613조로 가계가 기업보다 훨씬 많은 예금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출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자동차같이 할부 상품이 많이 팔리는 쪽만 보면 경제가 위축되고 흔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계 예금 쪽만 보면 흑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자료도 봤지만 우리나라 가계 예금 규모가 1년 새에 50조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국민이 가지고 가는 흑자율도 통계가 잡힌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판단해야 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할부 금리가 늘어나서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는 거랑 예금 이자가 늘어나서 정기 예금을 넣는 거랑 공통점이 뭔가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묶어 둔다는 소리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경제 흐름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일정 수준에 있어야 기업들은 공급을 하고, 공급이 원활해야 기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협력업체, 물류업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 가서 돈을 쓰고 여가생활도 즐기고, 이런 순환이 이뤄져야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팔리던 자동차도 안 팔려서 폭탄 할인을 해야 하는 신세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대 은행이 오토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사는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토론은 은행의 자동차 할부 상품 같은 걸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조 5,600억을 넘던 게 올해 7월까지 3,700억 규모로 급감했고요. 중고차도 4,437억에 달하던 게 1,800억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할부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하던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차 계약을 포기하고 중고차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새 차를 부담 있게 살 바에 상태 좋은 신자급 중고차를 사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이게 2020년에서 2022년식, 그러니까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율을 나타낸 자료거든요. 올해 1월까지는 이런 신자급 중고차를 사는 비율이 13%에 불과했는데 8월엔 2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자동차 같은 큰 단위의 제품들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집만큼 비싸거나 아무리 저렴해도 수천만 원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요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수요 감소가 작은 단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지만 이게 점심값, 생필품, 쌀, 기름값 이런 생활 필수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소식도 어떤가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좋은 소식이죠. 할인 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만약에 이 할인이 꼭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거라 해도 중도 상환을 해버리면 훨씬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차를 바로 구매할 여력이 안 돼서 할부 상품을 고려했고, 그래서 계약을 넣어둘 수 있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